예,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김태명 교수입니다. 먼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표창원 그리고 박순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현행 성폭력 범죄 방지 대책의 전반을 개관을 하고 여태껏 우리가 강구해왔던 각종 대책들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또 만약에 보완을 해야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창원 의원님과 사회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나영희 사건으로 잘 알려진 조두순 출소를 약 3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두순은 전과 18범이었고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3년 정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 국민청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고 지금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국민청원이 됐습니다. 재심을 해서라도 형기를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 규범상 현행 법상 재심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유 또는 원심이 인정한 것보다 더 경한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하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재심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두순에 대해서는 징역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7년 그리고 신상 정보 공개 5년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또는 재범을 걱정해야 되는가? 예, 그게 바로 오늘 토론을 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성폭력 범죄자의 출소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재범의 우려는 비단 조두순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금 총체적인 그런 대책들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성폭력 대책을 잠깐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우리 형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금은 이제 강간과 추행의 죄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조에 관한 죄라고 했습니다.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리고 남성의 관점에 그런 시각들이 듬뿍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 이 형법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니까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1990년대 김문함 사건과 김진관, 김보은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성폭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이제 대두됨에 따라서 2000년도에 청소년보호법이 제정이 됩니다. 나아가서 2012년에는 성폭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과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으로 나누고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을 아동 청소년보호법으로 이제 확대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법이 일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에는 유기형의 한계가 15년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인들도 조금 더 이제 법에 대한 촘촘한 그런 지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법의 규정을 보면 대개 재산범죄 같은 경우는 몇 년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7년 이하, 10년 이하. 그런데 강도죄나 강간죄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이상으로 돼 있죠. 근데 몇 년 이상이라고 해도 결국은 15년을 넘지는 못합니다. 예, 이러한 한계 때문에 형법을 이제는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상한선을 10년에서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가중하는 경우는 이제 50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0년 형법의 개정에 의해서 그 상한선이 15년에서 30년이 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보완 처분을 줄줄이 도입을 하게 됩니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백화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제도들을 도입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많은 제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검찰 영감에 따르면 2006년과 그리고 2015년을 비교를 해보면 2006년에 그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비입니다. 우리가 대개 이제 몇 건이 발생했느냐라고 그렇게 숫자로 하지만 이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을 해서 하는 이 범죄 발생률입니다. 29.1건에서 1건에서 2015년에는 60.3건으로 높아집니다. 같은 기간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흉악범죄라고 하는 살인이라든지 강도 방화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성범죄는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걸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성범죄는 크게 이제 그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와 그리고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 뭐 예를 들면 성매매라든지 뭐 그 또 음란물 뭐 유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데 예, 그 성폭력 범죄의 강간과 강간 상해치상, 강간 살인치사는 줄어들거나 또는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강제추행 건수는 무려 2.7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카메라 이용 촬영 건수가 15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약 2.1배가 증가가 된 거죠. 그래서 반드시 비관적으로는 좀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 건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많이 촬영한다라기보다는 과거에 그걸 범죄로 인식을 못했다든지 또는 이제 그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함으로써 늘어나게 된 거고요. 또 그 강제추행도 이게 그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검찰이나 이런 데서 피해 신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함께 증가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또 국민들의 인식도 과거에 이제 특히 남성들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만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걸 강제추행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제 강제추행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폭력 대책이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것이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떤 이제 왜 이런 결과에 이르렀는가를 한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의원 입법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특별법들이 제정이 됐고 특별법을 개정할 때마다 법정형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선고 영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검사가 기소를 더 많이 해야 되겠고요. 구형도 더 많이 해야 되겠고 그리고 법원에서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형을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법원에서 그 양형 기준을 제정을 했는데 거기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양형 기준이 있지만 제가 간단히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 13세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간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럴 때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강간죄를 범하면 이제 성폭법이 적용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면 일반 강간이 4년에서 7년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형법이라든지 또는 성폭법과 비교를 해보면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자, 강간죄를 보시면 그 법정형이요 3년입니다. 3년. 근데 그 양형 기준이 기본이 2년 6월에서 5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법정형에서 3년이라는 가장 낮은 단계까지 심지어는 법정형보다 더 6개월 짧은 기간을 기본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거운 형이 실제로는 부과가 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는 제가 그건 별개의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높은 법 개정을 통한 그런 가중처벌 규정이 실제로는 형량이 높아지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가 실제로 이제 자유형만을 부과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유예라든지 심지어는 재산형, 벌금형도 부과를 하는데 이 집행유예 건수를 보면 오히려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집행유예가 일어나고 있고 언론에도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집행유예가 일어났냐 그러면 역설적으로
너무 형량이 높고 특히 이제 형벌뿐만 아니라 각종 보안 처분들이 함께 부과가 되니까 법관들이 오히려 어지간하면 그 형을 오히려 낮게 선고하려는 그런 반작용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범죄 대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살펴봤다시피 이 법 개정을 통해서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실제로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고 많은 그 형사법 이론가 그리고 그 형사 정책가들이 실정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조금 더 침착하게 형량을 높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런 제도들이 실효성이 있는가를 정말 신중하게 뒤돌아볼 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그 우리 형벌권,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계의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뒤돌아보더라도 이 형벌권을 강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형벌권의 남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게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들한테만 그게 적용되고 일반 국민들은 편안하게 살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권력은 그 기본적으로 남용될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그 법 집행자들의 본의 아니게 반작용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형벌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성범죄에 관해서는 이 형벌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우선적인 수단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 그러면 재범률이 아주 높다. 그리고 다른 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라고 하지만 특히 재범률에 관해서는 이것이 통계적으로 본다면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특별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 속성상 다소 높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높은 형을 부과를 하게 되면 결국은 형벌은 그 응범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자를 교화를 해서 재사회화하는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 가중된 형벌은 재사회화에 상당히 지장을 준다라는 게 이미 많은 외국에서도 실증적으로 그렇게 확인이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발찌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발제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게 오신다.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할 때는 우리 헌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소급 적용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자발찌를 차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고 뭐 자살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많은 그 형사 정책자가들이 우려하는 게 이 묻지마식 그 범죄, 추가 범죄의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형벌을 가중하고 각종 보안 처분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곰곰이 보면 기본적으로 범죄가 일어나고 나면 너 잘못했으니까 아주 높은 처벌을, 강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안 처분은 그 재범 방지를 위한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보안 처분마저도 뭐 예를 들면 전자발찌를 한 2, 3년만 채운다 그러면 저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왜 2, 3년이냐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보안 처분도 이 범죄에 대한 사후적 징벌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순화해서 예방 정책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자발찌 같은 게 특히 그런 저는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범죄를 범하게 되면 유죄 판결을 선고를 할 때 그때 이 전자발찌 부착 여부 그리고 부착 기간을 함께 결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조두순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이라는 그 징역형을 부과를 받고 이제 형을 복역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성공적으로 그 이제 치료가 행해진다면 전자발찌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발찌를 먼저 시행한 많은 미국 사례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듯이 이 전자발찌 부착을 미리 정해놓는다면 오히려 그 수용 기간 동안에 치료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과 같이 이 전자발찌라든지 또는 보호관찰이라는 이런 것들을 정말로 예방적 조치로 순환을 하려면 형기를 종료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엄격한 조사 절차를 거쳐서 그때 다시 부과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단편적 대처에서 유기적 대처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도입된 각종 보안 처분 제도는 그때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제 막 그 도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중복되고 이런 것들 기간도 아주 깁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법관은 그 상황에 봐서 적당한 것을 골라서 선고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단편적으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상당히 유기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범죄를 범하게 되면 성범죄를 범하게 되면 이제 징역형을 부과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되면 치료 감호를 부과를 받습니다. 치료 감호 또는 징역형은 그 징역형의 경우는 이제 과거 범죄에 대한 이제 그 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그 안에서 그 기간 동안은 더 이상 사회에 대해서 범죄를 못 범합니다. 그래서 사회 방위적 의미 그리고 치료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 형기를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늘린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의 경우에는 그 이제 자유형 이외에 자유형 이외에 우리는 지금 폐지를 했지만 그 보호 수용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호 수용 제도라는 데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국가가 상당히 많은데 주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제 그 보안 처분으로서 보호 감호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걸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예전에 이제 상습범으로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형벌 외에 또 그걸 부과를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보호 감호소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폐지를 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뭔가 그 수용해 둘 수 있는 제도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자유형은 15년으로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 수용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보호 감호와 상당히 유사하죠. 그걸 재도입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한참 일었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가 보호 감호에 대한 그 안 좋은 그런 경험 때문에 결국은 좌절이 되었고요. 그 대안으로 형벌을 대폭적으로 확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는 징역형은 그 자체의 보호 수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응고적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재범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각종 교화나 치료가 그 수용 기간 동안에 행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효과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는 보안 처분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전자발찌에 대한 그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위치 추적기만 하나 달아놓습니다. 자동차에 위치 추적기 달아놓는다고 해서 범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단순한 생각이죠. 그래서 아주 실질적인 그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호관찰이라고 그러면 되게 이제 그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직원이 대상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아주 그 엄밀한 의미에서 뭐 예를 들면 성폭력 치료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이거는 감금이 아니고요. 보호 수용을 하면서 상당히 자유로운 상태여야 되겠죠. 치료를 병행하는 그런 아주 밀착적이고 또 실효성 있는 그런 수단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규정이 되어 있는 그 전자발찌 그리고 보호 관찰의 한 처분의 내용으로서 이걸 좀 변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는 정말 이제 실질적으로 이러한 형벌과 보안 처분을 제도를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발찌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호 관찰 제도도 상당히 좀 실질적인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보호관찰소와 그 보호관찰 직원의 그 조직이라든지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현실성 있는 그런
보호 관찰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을 인원을 대폭적으로 좀 늘리고 그리고 치료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간단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